두 번째, 요번에, 오늘, 지금 이 섹션 얘기는, 은행업을 하다 보면은 이해관계 충돌이 있다. 여기서 이해관계는 누구누구 사이의 이해관계일까요? 이해관계에 충돌이 있을 수 있다. 누구와 누구의 이해관계? 예? 그렇죠. 고객과 회사 이해관계죠. 여러분과 저와 사이에는 이해관계 충돌이 있어요, 없어요? 학기 말에 충돌을 만들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농담이고, 대표, 항상 모든 회사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이 삼성전자 주식을 사면은 이론상 삼성전자의 주인인데, 삼성전자의 경영진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진 않죠. 배당은 거의 안 주고, 보너스는 엄청 많이 준다. 삼성전자 직원은 사실 주인은 아닌데, 우리가 삼성전자 투자해서 우리가 주인이고 그 투자금으로 이제 투자도 하고 직원들 인건비도 주고 그러는데 직원들은 몇 천만 원씩 보너스를 주지만 아무리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아도 배당을 많이 주지는 않더라. 아무튼 항상 그런 회사에는 다양한 이해관계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은행 같은 경우에는 특히 미국에서는 IB 커머셜 뱅킹이 모두가 다 한 엔터티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충돌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여기서는 무슨 얘기입니까?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 이제 이 IB들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투자하기도 하는데 회사가 투자한 주식이 잘 안 팔려요. 잘 안 팔리는데 이 주식을 다른 고객들한테 추천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보유할 필요가 없고 빨리 팔아야 될 주식인데 투자자들한테 추천하는 경우가 있다. 너무 좀 황당하지만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증권회사 들어가면은 그런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게 될 확률이 높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고객 회사, 중소기업과 우리 IB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다. 그 대상이 되는 고객 회사에 어떤 그 비밀 정보를 입수하게 되면은 그거를 이거는 이제 대출해준 입장에서 입수하게 된 거죠. 대출하려면 그 회사의 신용평가 같은 걸 해야 되니까 그것을 이 IB의 다른 디파트먼트, 예를 들면 M&A 디파트먼트에 그 정보를 알려서 M&A 디파트먼트가 그것을 활용해서 다른 고객한테, 예를 들면 이 회사가 별로 지금 여러 가지 보건데 가격에 비해서 밸류가 굉장히 높은 회사다. 근데 잘 안 알려져 있다. 그런 A 회사를 자기 다른 고객인 B 고객 B한테 이 회사 괜찮으니까 M&A 한번 해보시오. 합병 한번 인수 한번 해보시오. 이런 식으로 A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짓을 할 수가 있죠. 무슨 미스테리 스릴러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지는 내용이죠. 자, 또 이 은행이 어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의 여러 가지 그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데, 유상증자 할 적에도 이제 기관, 뭐라 그러죠? 유상증자 할 적에 여러 가지 증권회사가 이렇게 합쳐져가지고 그런 일들을 해주는데, 주관사 회사가 돼서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위해서 일을 해주고 그런 관계가 있는 회사인데, 이거 뭡니까? 그런데 이제 이 회사가, 이 은행이 분석해 보건데 삼성전자 지금 주가에 비해서 그렇게 가치가 높지 않는데, 사실은 고평가된 회사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 이 IB의 그 애널리스트들은 삼성전자를 매도하라는 의견을 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매수하라는 의견을, 왜냐하면 삼성전자를 즐겁게 삼성전자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삼성전자를 위해서, 예를 들면 그런 뜻입니다.
우리나라도 그거는 아주 시리어스한 문제예요.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은 애널리스트들이 매도 의견을 내줘야 되는데 사실 주식의 반은 매도해야 시장이 이피션트하고 그 저평가 고평가되는 기업이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half and half라고 본다면 100개 기업 중에 500개, 50개 기업은 상대적으로 어떠한 정도든지 간에 고평가, 나머지는 저평가 이렇게 됐다 한다면 우리나라 증권 시장에 있는 그 대부분의 주식의 반 정도는 리얼빗 고평가, 리얼빗 저평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반에 대해서는 매도하라고 의견을 내야 되는데 그렇게 의견 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매도하라고 의견을 내야 될 경우는 어떻게 의견을 냅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중립.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저거 별로 안 좋은 주식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죠. 너무 공공연히 그걸 매도하게 되면 이제 그 회사와 그 은행과 애널리스트가 일하는 회사와 그 매도 대상이 있는 회사 간의 관계가 어그러지면서 사실 어그러질 이유가 없는데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들 학점을 나쁘게 줬다.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나는 나쁘게 여러분을 한과 관계가 나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페어하게 주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뭐 좋게 받는 사람도 있고 중립 뭐 안 좋게. 그런데 적지 않은 교수님들이 만약에 너무 학점을 이렇게 빡빡하게 주면 학생들이 나를 비토하지 않을까, 왕따시키지 않을까. 예를 들면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겠죠. 만약 학생과 교수와의 그레이딩 관계가 그런 것에 좌우된다면은 그거는 이제 더 이상 학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 알고 있지만 일단 학점 나쁘게 받으면 기분 안 좋죠. 어디까지 얘기했나? 아무튼 그런 중립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학생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혹은 삼성전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매도를 해야 되는데 C들을 줘야 되는데 AB를 준다든지 중립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또 하나는 뭡니까? 이것도 무슨 얘기일까? 이건 뭐 읽어보세요. 제가 아직 이런 식으로 사법 문제 설명드릴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여러 다양한 이해관계 충돌이 있을 적에 회사가 원래 회사가 했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엉뚱하게 다른 목적을 위해서 기능하는 경우가 있다. 굉장히 안 좋은 경우,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경우죠. 근데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는 아직도 관행적으로 소비자가 봉이고 그런 현상이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1933년도에는 아주 유명한 법, 제가 지난 시간에 물어봤죠. IB와 CB를 이렇게 구분해서 한 회사가 두 개 못하게 하게 하는 그 유명한 법이 이른바 글라스-스티걸 액트라는 거. 이것이 1933년도에 이미 이런 문제를 예상하고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결론적으로 신자유주의가 팽배하면서 1999년도에 이제 완전히 사라졌어요. 완전히. 지금은 뭐 한 회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 물론 여러분 잘 모르는 게 정상이지만, 그리고 여러분들 자료에 있지도 않지만, 이게 무슨 얘기일 것 같아요? 저런 제목으로 뉴욕타임스에, 투고를 한 거예요. 뉴욕타임스가 실은 거예요. 이게 한 몇 년 전 얘기인가? 몇 년 전인 것 같아요. 날짜가. 하여튼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들 상상력을 동원해서. 지금 하는 걸로 제가 얘기의 맥락으로 봐서 어떤 얘기일 수 있을까? 골드만삭스에서 트레이더로 일하다가, 오랫동안 트레이더로 일하다가, 골드만삭스가 아니라 골드만삭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회사를 떠나면서 우리 회사 이렇게 개판 5분 전이나 그런 것을 이제 투고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었는가 하면 이 사람이 세 가지. 골드만삭스 IB로 가장 그 밸류어블한 회사 중에 하나죠. 이름 자체만 하더라도. 이 회사에서 어떤 짓을 하고 있는가 하면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그런 얘기들. 자기 클라이언트들에게 어떤 식으로 설득을 하는가 하면 어떠한 주식이나 어떠한 그런 금융상품을 사라. 어떤 상품? 골드만삭스가 없애버리고 싶어 하는 상품. 왜 없애버리고 싶어 해? 이러한 상품들은, 이러한 주식들은 별로 이렇게 같이 올라갈 것 같지 않아서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런 주식들을 고객들한테 사라고 권유하고 있더라고, 우리 회사가. 그리고
또 어떤 짓을 하고 있냐? 우리 회사가 고객들한테 최대의 프로핏을 안겨줄 그런 거래를 권유하는 게 아니라 골드만삭스한테 가장 큰 프로핏을 안겨줄 그런 거래를 취하게 그 거래를 하도록 그런 짓을 하고 있더라. 세 번째는 자기가 트레이더로서 자기가 이제 상사한테 받은 그 임무가 미션이 어떤 짓을 하는 게 이 사람의 임무예요? 굉장히 유동성이 적어서 거래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금융 상품이나 파생 상품이나 그런 포지션들, 그런 불투명하고 굉장히 유동성이 적은 그런 상품이나 그런 포지션들을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게 만든다, 그런 얘기.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얘기하면 다 알아. 근데 뭐 또 거기서는 아니라고 얘기하지 마. 이런 일이 이제 미국처럼 여러분들 CFA 만약 공부를 하게 되면은 거기 윤리가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자본시장이 성숙되어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더 많았겠고 여기서 조금 더 심각한 사람들이 많이 썼겠죠. 황선영, 셀폰 봤어? 셀폰 봤어? 아니야? 시계 봤어? whatever. 저를 보세요, 저를. Just kidding. 그 셀폰 다 끄셔야 됩니다. 네, 학점 F 맞기 전에. 여러분과 나의 이해관계 충돌이 있기 전에 이렇게 얘기.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아주 일이 벌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막 자살 직전까지 가고 막 그랬어요. 그게 키코야, 키코. 내가 키코를 여기다 언급했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키코를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일부분, 이거 녹화되기 때문에 발음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은행들이 키코라는 굉장히 복잡한 파생상품, 통합파생상품 포지션을 자기가 취했어요. 매도하고 매수, 롱하는 숏을 취했지. 그리고 요거를 보니까 이게 좀 안 좋아. 회사에 손실이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를 자기 취한 포지션을 그대로 중소기업들한테 이렇게 포지션을 넘기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은행은 손해를 엄청 보게 될 상황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 손해볼 포지션을 다 떨어뜨리고 자기는 오히려 그거 거래를 해줬으니까 은행은 또 수수료를 받죠. 위험은 없애버리고 수수료는 또 챙기고. 물론 이제 정확히 누가 먼저인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감 뭐 이런 데서는 또 한 2년 전에 이런 문제가 심각해서 제가 이런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관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관계자들 중소기업 중앙회 이런 데도 알아보고 금감원에 있는 제 친구하고도 통화를 해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미 금감원은 은행들의 논리에 이미 지배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이 완전히 배째라 그러면서 억지 요구를 한다. 자기들이 투기적인 그런 포지션을 잡아놓고서는 그게 이제 손해를 보게 되니까, 저하고 친한 대학교 동창인데도 그런 식으로, 그게 사실일 수도 있어요. 일부 중소기업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KBS에서는 나중에 나오고 그랬지만은, 키코나 아니면 복잡한 화장 상품, 또 뭐가 있죠? ELS 이런 거. ELS가 뭐의 약자일까? ELS. 에코텔링, 주가 연계, 주식 연계 증권, ELS. 여러 가지 복잡한 포지션들을, 사실 이런 것들을 정상적인 일반적인 사람들은 잘 몰라요. 키코는 솔직히, 키코의 가치 평가는 파이낸스 교수들 중에서도 파생 상품을 전공해서 프라이싱 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알까 말까 그런, 전 국민의 한 0.001%는 알까 말까한 그것을 그런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들 파악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얘기고, 솔직히 얘기하면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한때 키코 포지션을 잡아서 중소기업들이 예를 들면 수익을 볼 수도 있어. 워낙 투기적인 포지션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나중에 다른 중소기업들이 저 중소기업은 원래 환율 위험 때문에, 수출 기업이나 이런 수익 기업, 그런 기업들이 환 위험 때문에 그런 포지션을 은행하고 얘기해서 포워드 계약을 맺은 건데, 환 위험을 해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은행 쪽한테 유리하게 환율이 움직이면서 돈을 많이 벌더라. 그런 것들이 또 이제 퍼졌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후발 다른 중소기업들은 그런 욕심 때문에 또 달려들었을 수도 있어요. 은행에. 근데 이제 은행 사람들하고도 인터뷰도 해보고 얘기도 좀 해보고 그랬는데, 은행의 책임이 가장 크고,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티코를 판다고 그러면은 그 도덕적 윤리적으로 하면 안 되지. 티코의 가치 평가를 할 수 없는 사람들한테 이 상품이 좋은 상품이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그럼 중립적으로 팔면 또 말이 되는데, 내가 갖고 있는 포지션을 이거 좋다 그러면서 나는 포기하고 상담을 해준다는 게 그게 넌센스죠, 사실은. 좋은 걸 왜 남한테 줘? 은행들이 그런 말도 안 되죠. 뭐 그런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일들인데, 사실은 뭐 우리나라의 그런 상업은행들이나 골드만삭스나 다 이러한 그 고객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그런 이기적인 행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그걸 지적한 거예요, 이 내용들은. 자, 지금 봅시다. 그 다음 내용들은 책에 보면은 이렇게 고객과의 이해관계가 충돌될 적에 은행이 신뢰를 잃어버리면 레퓨테이션 명성을 평판이나 신뢰를 잃어버리면 이게 굉장히 은행에 굉장히 가치 있는 자산인데, 이것을 잃어버리면 그 후폭풍이 크기 때문에 은행도 이런 짓을 이제 안 하려 노력한다고 이렇게 뭐 그런 쪽. 근데 이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레퓨테이션이 나빠지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제 노출돼서 레퓨테이션이 나빠지면은 실제로 그런 나쁜 그 평판이 이런 은행이나 아니면 은행이 아닌 다른 기업도 좋아요. 다른 기업들을 충분히 그 얘네들을 페널티를 주는 셈인가 하면 사실 그렇지 않죠. 아직도 그런 페널라이징 시스템은 아직도 충분히 잘 작동하지 않죠. 뭐 현대자동차가 자동차에 결함이 있는 거 알았는데도 뭐 리콜을 안 하고, 뭐 그걸 알고 컴플레인 한 사람의 하나에서만 고쳐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한도 끝도 없죠. 또 뭐 어떤 재벌 회사에서 뭐 공장에 다니다가 뭐 희귀병을 앓게 되고 그러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그냥 나중에 알려주고 그래도 뭐 강력한 변호사들이 있으니까 변호사 비용만 나가지 실제로. 이런 문제들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어카운팅 회계 처리는 어떤 식으로 하는가? 이런 회사들은 혹시 여러분들이 책을 읽었다면 이 대답을 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이 설명을 들어보세요. 이 설명에 맞는 표현이 뭘까? 이 설명에 맞는 표현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가 좀 더 쉬울 것 같아. 두 번째가. 통상적으로, 유동 자산인 주식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시장에서 거래하기 쉬운 그런 증권들이 포함되어 있는 포트폴리오. 이건 두 번째는. 위에는 그렇지 않고 롱텀 인베스트먼트를 위해서 거래한 그런 자산들이 포함되어 있는 포트폴리오. 첫 번째 포트폴리오는 롱텀, 두 번째 포트폴리오는 숏텀. 그러면 숏텀이면서 이거는 트레이딩하기 굉장히 쉬운, 시장에서 팔려나가기 쉬운 그런 자산들이 모여있는 포트폴리오. 요거는 그렇지 않고 롱텀으로 거래하는 그런 자산들이 포함된 포트폴리오. 위를 뭐라 그래? 밑을 뭐라 그럴까? 위를 뭐라 그러고 밑을 두 번째는 뭐라 그러고 할까? 이거 맞추면 정말 빅 보너스. 왜냐면 책 읽었다고 답하기 쉬운 건 아니야. 그러니까 책 읽고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데, 위는 뭐라고 그러고 밑은 뭐라고. 다 책에 나와 있는 표현이에요. 위에 있는 건 뭐라고 책에 나와 있으면 밑에 있는 건 뭐라고 나와 있을까? 고유라 기억나? 뭐?
뱅킹북, 트레이딩북. 정답이에요. 정답. 여기 보면 뱅킹북, 여기 뭐 하이라이트 해놨네. 뱅킹북, 그 다음에 뱅킹북 뒤에 나오고 트레이딩북도 나오죠. 이게 무슨 텍스트북 이런 책이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런 포트폴리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IB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트레이딩을 하게 되는데, 그때 어떤 식으로 회계 처리가 일어나는가 하면, 그거는 그 포트폴리오의 종류에 따라 틀리다. 트레이딩북은 말 그대로 트레이딩을 위한 그런 포트폴리오인데, 이건 이제 돈 벌려고 증권 투자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증권 투자, 숏텀 증권 투자. 그러니까 숏텀, 롱텀을 떠나서 굉장히 그 시가가 굉장히 잘 파악이 되는 그런, 우리가 기업이 어떤 목적으로 부동산을 샀다 그러면은 그런 거는 롱텀으로 보통 살 뿐만 아니라 정확한 시가 나오지 않죠. 그러나 주식을 샀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매일매일 나온다. 그러니까 그건 마켓able 시큐리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러한 그 자산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회계 처리가 이루어지는가 하면, 한마디로 마킹 투 마켓이 매일매일 이루어진다. 마킹 투 마켓은 무슨 뜻일까? 전 미국에 처음 갔을 적에 마킹 투 마켓 처음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러한 자산들은 마킹 투 마켓에 의해서 가치 평가가 이루어진다. 마킹 투 마켓이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이 뜻 그대로 한다면, 물론 시가는 뜻인데, 마켓이 C야, 마켓이 C. 요게 이렇게. 그러니까 시가평가라는 얘기인데, 저게 왜 시가평가의 뜻이 되냐 이거지, 내가 물어보는 거. 그러니까 복잡하게 나갈 필요 없어요. 여기서 네팅이라는 표현은 아직 없어요, 여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고 있는 저 단어를 그대로 생각을 한다면, 이게 왜 시가평가가 될까, 이게? 어려운 단어 하나도 없는데, 시장에 따라서 표시해준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시장은 뭡니까? 시장 가격에 맞춰서 표시를 해주겠다. 그래서 시가평가라고 우리말로 이렇게 하게 되겠죠. 이런 것들은 마켓 투 마켓이 이루어지죠. 여러분들 시가평가는 우리말이고, 이런 마켓 투 마켓은 당연히 알아둬야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인터뷰할 적에, 무슨 증권회사 인터뷰할 적에 시가평가라고 얘기해도 좋고, 파생상품은 시가평가라고 파생상품은 아마도 마켓 투 마켓으로 이제 평가 이루어져야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it looks better. 그런데 가끔씩 키코 여기 있나 뭐라고 썼나? 가끔씩 OTC 마켓 프로덕트, 그러니까 장외 거래하는, 키코 같은 그런 옵션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통화 옵션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이 옵션 자체가 이렇게 이게 그 은행과 중소기업 간의 특별한 그 개별적인 거래였기 때문에 시가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그러면 표시를 해줘야 되는가 하면, 마킹 투 모델, 뭡니까? 프라이스 모델에 따라서 가치 평가를 해주겠다. 예를 들면 퀵 옵션 포트폴리오는 옵션 프라이스 모델이 적절한 옵션 프라이스 모델이 있겠죠. 그것을 활용해서 평가를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수익을 위해서 비교적 숏텀으로, 그리고 비교적 시가 평가가 쉬운 그런 트레이딩북에 있는 자산들은 마킹 투 마켓 혹은 마킹 투 모델을 쓰는 한이 있어도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시켜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치 평가를. 그렇지 않고, 예를 들면 은행이 A 회사한테 빌려준 대출금도 사실 은행이 삼성전자에 3천억을 빌려줬다. 중소기업에 30억을 빌려줬다. 그러면 그 대출금의 가치, 그 대출금은 은행에 있어서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아니면 자본이에요? 질문을 하도 많이 하니까 저게 쉬운 질문인지 어려운 질문인지 그게 분간 안 가죠. 이렇게 질문해야 되겠구나. 대출금은 그 기업들한테 부채예요, 자산이에요? 그러면 은행들한테는 또 부채가 될 수가 있나? 자산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은행은 자산인데 잘못하면 이제 못 버틸 수 있는 그런 자산이죠. 그래서 하루하루의 그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사실은 하루하루, 아니면 심지어
하루 중에도 사실은 가치가 변할 수 있지만 보통 이러한 자산은 그렇게 하루하루 평가하지 않고 그냥 뭐 예를 들면 90일 지난 다음에 한 분기에 한 번씩 뭐 평가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케팅 투 마켓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90일 동안 이자를 이제 제대로 갚아줘야 되는데 이자를 제대로 페이 안 하고 있으면 90일 동안 90일 이상을 제대로 페이 안 하고 있으면 그때서야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대출금이다. 그래서 non-performing loan으로 이제 분류한다. 그렇게 분류하면서 일단 자기 자산의 가치, 은행이 갖고 있는 자산의 가치를 좀 줄여주겠죠. 자, non-performing loan은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특별히 용어가 있긴 있어요. non-performing loan. non-performing. 무수익 대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제가 지금 non-performing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제 머리가. non-performing, 이게 무수익 대출인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수익이라는 말은 좀 심한 말이긴 하지만, 그러면 이걸 하면서 대선 충당금을 쌓겠죠. 대선 충당금이 커지겠지. 이게 이제 못 받을 확률이 커졌다는 뜻이니까, 대선 충당금을 더 많이 쌓으면서 그 쌓은 것만큼은 이제 손실을 이제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럼 회계에서 그걸 뭐라 그래요? 아직 완전히 그 상대방 기업이 돈 못 갚겠다고 그렇게 결정된 건 아닌데 은행에서 보건데 이거는 대선 상각을 좀 더 많이 잡아야 되겠다. 손실 어느 정도 난 거로 보고 오른쪽에는 대선 충당금하고 그다음에 뭐 대선 충당금 쌓고 하나는 또 손실로 이렇게 인식을 할 텐데 부기상으로 근데 질문이 뭐였죠, 제가? 조금 전에 질문한 게. 이런 식으로 어카운트에서 인식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네? 네? 천천히. 나 옛날 사람이라서 잘 모르겠다. 평가가. 내가, 뭐뭐의 일치? 인식? 오케이. anyway. 그런 것들 다 합치면 보통 더 큰 범죄에서 보통 어떻게 얘기하는 거야? 무슨 주의라고 하는데? 보수주의도 말 되지. 발생주의 회계. 여기 accrual accounting이라고 나와요. 여기 accrual. 여기 accrual accounting이 바로 발생주의라는 뜻이에요. accrued, 발생됐다 그런 얘기죠. 일단, 실제로 현금이, 나중에 현금으로 구체적으로 인식되고 그걸 떠나서 평가되기 전에 어떤 일이 발생했으면 바로 발생된 것을 바로바로 회계에 반영해야 된다. 그 회사가 90일 동안 돈을 안 갖고 있으면 아직 그 전체 돈을 어느 정도 안 갚을지는 아직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이러다 보면 원금에도 손해가 있을 수 있다. 이제 인식이 된다면 그런 어떤 크리티컬 이벤트가 발생했다고 인식이 되면은 그 발생한 것을 바로바로 반영해주는 회계의 어떤 회계의 프린시플 원칙을 발생주의라고 합니다. 발생주의. 이 반대는 현금주의 이런 게 있어요. 현금을 못 받아야지만 그때 이제 그러다가 이제 더 시리어스해지면 이제 완전 대선 상각한 걸로 이제 처리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무슨 얘기인가? 두 번째는 이 large IB들한테 일어난 일들을 설명하다 보니까 두 번째는 이런 일들이 이런 일들이 있다. 어떤 일입니까? 이 IB들이 은행들이 돈을 대출금을 빌려주고, 그전에는 대출금이라는 게 대출금을 주고, 자기들이 그 홀드하고 있으면서 만기까지 원리금을 다 받아서, 그거를 이제 수익의 원천으로 삼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그거보다 더 좋은 일들이 있다. 그러니까 돈을 그러니까 론을 만들긴, originating of loans. 이거는 만들다는 뜻이니까, 창출하다는 뜻이니까, 이제 대출을 해줘요. 대출을 해주는데, 이걸 대출해주고 만기까지 계속 원리금을 받으려고 대출해주는 게 아니라 이걸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고 대출에
줘서 그 다음에 바로 팔아버리기 위해 대출하고 그걸 또 팔아버려요. 좀 이상한 얘기지만 대출을 해주면 이런 일이 발생. 은행이 한두 사람한테 대출해주는 게 아니니까 A1, A2 그래서 뭐 AN까지 N개의 기업에 대출을 해줬다. N개의 차입자들한테. 그러면 대부분 이제 뭐 롱텀을 대출해주는 경우가 많다고 본다면 이건 나중에 월금 다 받으려고 그러면은 시간 많이 걸리고 그다음 이 중에 일부는 또 이제 못 갚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아주 매력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은행이. 예전에는 이게 충분히 좋았는데 예전에는 이렇게도 뭐 충분히 괜찮았는데 요것보다 더 좋은 생각이 난 게 이것들을 요걸 이제 예를 들면 10억을 대출해줘. 10억 대출해줬고 right. 10억을 10억을 대출해주고 은행이 받게 될 얘네들로부터 다시 받게 될 대출금 회수, 원리금 회수의 현재 가치는 그래서 현재 가치는 예를 들면 뭐 11억 정도 되는 거죠. 이렇게? 그게 장사를 하는 거니까 예를 들면 10억을 대출해주고 얘네들이 갚게 될 돈을 3년 동안 갚게 될 돈을 다 합치면 그것들이 현재 가치가 합치면 11억 정도에서 1억 정도로 우리가 은행이 이제 먹는 건데 그거를 먹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뭐 만기가 5년이라고 하는데 5년 동안 기다려야 되고 15년이면 15년 동안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것들 예를 들면 대출하자마자 이거를 10억짜리를 10.5억에 살 수 있다. 누군가 살려고 한다면 이건 뭐 15년 동안에 1억 버는 것에 비해서 지금 뭐 1개월 만에 0.5억을 벌면 엄청나게 수익률이 올라간 거죠. 그러면 돈이 또 다시 들어오잖아. 10.5억 또 들어오면 그 10.5억을 또 대출할 수 있죠. 아니면 은행이 이거 10.5억 받으면 이거는 절대 이건 한 번 대출해서 받은 돈이니까 절대 대출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은행이 있을까? 그러나 그러니까 또 이렇게 자꾸 돌릴 수가 있으니까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거죠. 이거는 10억이라는 자금이 15년에 걸쳐서 상환되는 것에 비해 10억이 뭐 6개월에 한 번씩 상환이 이렇게 되면은 뭐 이것에 한 수십 배 많은 돈을 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은행이 어떤 특정 기업한테 대출해준 그것을 누가 사겠냐? 사기 어렵죠. 왜냐하면 너무나 스페시픽한 거래고 이 빌려간 사람의 그 신용평가를 보통 투자가들 할 수가 없죠. 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은행은 이거를 개별적으로 팔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풀을 만들어서 일단 풀을 만들면 여기 좀 별로 신용이 나쁜 그런 신용평가가 어렵고 굉장히 나쁠 가능성 있는 그런 차입자들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괜찮은 사람들이니까 은행이 차입을 해줬겠죠. 대출을 해줬겠죠. 전체가 되면은 그 N개의 그 차입자를 모두 하나의 풀로 잡아서 매달 여기서 들어오는 원리금을 A1도 원리금을 어느 정도 갚겠고 A2도 이렇게 어느 정도 갚겠고 어떤 회사는 이제 제대로 못 갚고 매달 들어오는 캐시플로우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 달,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 그러면 이 캐시플로우들은 이 특정 차입자의 캐시플로우는 굉장히 불확실하고 위험해요. 그리고 이 보통 투자가들이 이 특정 차입자의 캐시플로우를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불가능한 일이고 그러나 일단 이렇게 풀이 되고 나면은 어떤 법칙에 의해서 지난번에 얘기한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여기 이게 통계적 특성 굉장히 평균 얼마 분산이 얼마가 분산이 굉장히 작아지고 평균은 잃지 않죠. 이것의 평균 각각의 평균이나 이 풀의 평균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인 자산이 되기 때문에 이 전체를 가지고 이제 팔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 전체가 너무 크죠? 너무 그러니까 이거 팔 수 없으니까 이거를 여기 N개의, 예를 들어 100개의 기업으로부터 이렇게 기업한테 대출해줬는데 이것 또한 100으로 나눠서 한 조각씩 판다. 한 조각씩 100개로 나눠서 팔게 되면은 이 한 조각 똑같은 100분의 1이지만 사실상 똑같은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지만은 그러나 테크니컬리 좀 틀리다.
이 한 조각의 그 위험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펼쳐지는가와 이 한 조각의 그 투자 자산으로서 이 한 조각과 이 한 조각은 이게 훨씬 더 안정적인 자산이 되는 거죠. 요것의 안정성은 이 전체 안정성과 똑같죠. 나누기 100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팔면은 결국은 한마디로 이 전체를 예를 들면 1조를 대출해줬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20년에 걸쳐서 1.1조를 벌게 되어 있다, 은행이. 그런데 이 1조를 이렇게 팔아 보려고 하니까는 굉장히 안정적인 그 자산들이 되면서 사람들이 수요가 생기고, 예를 들면 1.05조에 팔 수가 있다. 이건 좀 1.01조. 그렇게 10분의 1 정도의 그 프라핏이 밖에 안 되지만, 그러나 이거는 20년 기다려야 되고,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2달 만에 다 팔린다. 그럼 2달 만에 이런 짓을 하면은, 2달 곱하기 10. 그러니까 20개월이면은 일주일경을 버는 거죠. 훨씬 더 수익성이 높고, 은행은 또, 위험 자산들 처분하고, 여러 가지로 좋죠. 그래서, 돈을 빌려주는데, 왜 돈을 빌려주는가? 다시 팔아버려. 다시 투자자들한테 팔기 위해서 알려주는 그런 일들을 아이비들이 하게 됐다. 이 원래 타이틀이 뭐예요? 오늘날의 라지 뱅크들은 어떤 짓을 하고 있는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어카운팅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수익의 원천이 큰 부분이 이쪽 부분이 그래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단순한 그 대출금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그 자산에 대해서 은행이 갖고 있는 다양한 자산, 어떤 자산들, 예를 들면 뭐 이게 나오는데 뭐 카드 회사에서 받을 돈, 학생들한테 장학금으로 이제 스튜던트 론 빌려주고, 학생들한테 돈 빌려주면 예를 들면 졸업 후에 10년에 걸쳐서 갚게 되겠다. 그런 거 다 미래에 받게 될 캐시 플로우 들이는데, 그것을 다 합쳐져가지고 그걸 또 이제 다른 업체에서 팔아버리는 거야. 다른 투자자들한테. 그러면은 더 수익성이 높아질 수가 있죠. 그 밑에는 이제 특별히 주택담보대출이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그 기관들에 다 나와 있죠. 지금 여러분들 때문에 뭐 많이 볼 필요가 없는 거고, 나중에 챕터 6에서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크라이시스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거는 주니 메이라고 읽고, 페니 메이, 프레드 맥 이렇게 있는데, 미국 교수들도 이거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왜 주니 메이라고 읽는지 나는 모르겠다고 미국 사람들 이렇게 얘기해요. 얘는 CAPM 뭐라고 읽어? CAPM? 예? 그걸 캐펜이라고 있잖아요. 캐펜.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어떤 그런 내용이고, 두 번째 내용은 네. 저런 상품을 팔면 네. 그 차입한 사람들이 갚으면 그러면 그 돈을 은행이 받아서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그렇죠. 은행은 그 역할만 해주고, 이미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은 그 자산은 다른 투자자들한테 넘어갔기 때문에 사실은 은행이 관여할 필요가 이제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보통 그러한 대금 회수라든지 그런 모든 그런 관리상의 서비스를 은행이 특화되어 있고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은행이 해주죠. 해주면서 또 거기서 수익도 또 받죠. 네, 좋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그 뭡니까? originate to distribute 이런 그 수익 모델이 학생들의 그 장학금이 아니지 대출금이지. 장학금하고 론을 내가 헷갈렸네. 대출금 다른 대출금, 이거는 뭐니까 상업 주택용 모기지가 아니라 상업용 모기지, 이거는 주택용 모기지,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자산을 그런 식으로 다 크레딧 카드 회사들이 받을 수 있는 돈, 그런 것도 다 이렇게 적용이 되더라. 그럼 회계상으로는 이게 어떤 뜻인가 하면, 처음에 은행이 어떤 대출자한테 돈을 $100만큼 빌려준다면 이런 식으로 분계가 이루어지겠죠. 엔트리, 어카운팅 엔트리. 그래서 차변, 대변. 차변에는 대출금은 자산이죠. 대변에는 돈이 나갔으니까 현금이 나간 거고, 대변은 나갔고, 차변은
차변 대변이라고 얘기해요, 요즘도? 회계학에서? 그래?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100달러의 론을 누군가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렸다. 그럼 어떤 결과 나오는가 하면, 당연히 은행의 그 자산으로서 100달러의 가치가 있는 거를 그거보다 더 비싸니까 팔았겠죠, 은행은. 은행은 예를 들면 120에 팔았다. 그러면 120이라는 현금이 들어오고, 차변에는 자, 이 자산 100이 날아가면서 이익 20이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애초에 A의 상태였는데 만일 이런 이렇게 디슈를 이렇게 싹 팔아버리게 되면 B가 이제 반영돼서 최종적으로는 A 플러스 B가 남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론은 없어져 버렸고 차변에는 현금이 20이 더 들어왔고 우변에는 뭡니까? 대변에는 이익이 20이 된 거다. 이것과 비교하면 얼마나 뭐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 A만 있을 경우, 전통적인 은행의 경우, 그리고 이런 식의 수익 사업을 한 경우에는 B가 추후에 발생되니까 결국 A 플러스 B 합쳐 이렇게 C가 되는데 A와 C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A와 C를 비교하면 C가 A에 비해서 좋죠. 왜냐하면 일단 여기는 A는 론이 있었죠. 론. 대출해준 돈이 있었는데 이게 안전한 자산이라고 볼 수는 없죠. 안전할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안전한 자산은 아니죠. 현금이 아니니까. 이게 뭐 상대방이 파산되면 못 받는 거니까. 근데 안전한 자산, 이런 불안전한 위험한 자산이 이제 이 대체적 상에 없어졌고 그런 면에서 리스크 에셋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본을 더 많이 확충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현금을 더 많이 갖게 됐어요. 그래서 또 이제 그걸 또 대출을 더 할 수가 있어. 자, 여기서 현금을 그 전과 비교해서 얼마큼 더 갖게 됐어요? 네? 그 전과 비교해서 얼마큼 더 많이 갖게 됐을까? You're close. 120이지, 120. 20이야, 100이야, 120이야. A와 C를 차이 보면은 A는 뭐예요? 현금이 100 나갔다는 얘기죠? 응? 그런데 B는 뭐야? 나간 현금이 120으로 돌아왔죠? 응? 그러니까 이때는 예를 들면 현금이 1000이었다고 한다면 100이 나가니까 현금이 이제 은행에 900이 남아있는데 120이 들어왔어. 그럼 이제는 1020이 될 거 아니야. 그죠? 1020이 될 거니까 A와 C의 현금의 차이는 20도 아니고 100도 아니고 정확히 120이에요. 120. 100이 나간 상황이고 A는 대출해서 나간 상황이고 대출하자마자 이것을 다시 수익 모델로서 잘 포장을 해서 다른 투자한테 팔아서 120이 들어왔으니까 정확하게 이거는 원래의 현금 수준에서 마이너스 100, 요거는 원래의 현금 수준에서 플러스 20이니까 그 차이는 120이지. 여러분들 이런 걸 잘 못하면은 이제 NPV 같은 거 계산을 못해. NPV에서 이거 뭐라고 그래? NPV에서 그 어떤 투자는 과연 NPV가 큰가 작은가 그거 계산하려면은 그 차이가 주는 거야, 차이가. 여기서도 차이는 이제 120인데 incremental effect. incremental 그러니까 증분이 중요한 거죠. 여기서 증분은 정확하게 120입니다. 혹시 해서 이런 example 만들어 보다가 이런 질문이 생겨서 여러분들은 아직도 제 질문에 아직 익숙하지 못한 상황인데 두 가지 이유. 하나는 이제 일단 교수가 질문을 하도 많이 하니까 침묵의 폭력을 저한테 just kidding. 두 번째는 이제 경영학적인 사고방식이 아직은 어쩌면 덜 배우실 수도 있습니다. 경영학에서는 이제 같은 파이낸스를 한다 하더라도 거의 이런 식이에요. 제가 또 경영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런 것은 시큐리티라이제이션, 증권한다. 이렇게 잘 유동성이 없는 그런 자산을 사람들한테 잘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서 쪼개서 파는 것을 시큐리타이제이션이라고 하고 그 하나하나를 슬라이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일들이 특히 2006년부터 2000년대 초반 중반에 엄청나게 많이 벌어져서 은행이 돈을 굉장히 그 얘기는
그 얘기는 점점 이런 일을 자꾸 하기 위해서 가장 큰 자산이 대출 자산이니까 점점 많은 사람한테 돈을 대출을 해줄 적에 사실은 굉장히 진지하게 신용평가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일단 빌려주고 또 팔아버리고 그러면 이제 은행은 위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제 잘못 산 사람들이 다 위험을 부담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 기준을 굉장히 낮춰서 하다가 결국은 이제 신용위기가 오게 된 거죠. 여기에 이제 모든 주체들이 관련돼 있어요. 예를 들면 신용평가 회사도 이런 것들을 신용평가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은행. 그러면 이런 것 신용평가를 잘 해줘야지 잘 팔리겠죠. 그러니까 신용평가 회사도 어쩌면 이 위험을 제대로 인식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인식했어도 설마 대충 해서 팔리기 좋게 신용평가를 높이 해줘서 팔렸을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일들을 벌였습니다. 이 나머지는 뭡니까? 나머지는 이제 끝났네. 그래서 은행이 이런 IB 플러스 CB가 갖고 있는 세 가지 대표적인 위험이 뭐라고 그랬어요? 책에서 보면 세 가지 있는데 하나는 박수련, 하나는 무슨 위험? 이자율. 다른 말로 하면 사실 은행이 이자율과 관련된 위험만 있는 거 아니에요? 주식을 얻을 수도 있으니까 다 그런 위험을 다 합쳐서 마켓 리스크. 그 시장 변수도 이자율, 주가, 환율 다 시장 변수이기 때문에 시장 마켓 리스크. 또 하나 위험 뭐라고 그래서 책에 또 하나의 위험 크레딧 리스크. 마지막 위험 별로 내가 얘기 안 했는데 책에는 있어요. 오퍼레이셔널 리스크 이렇게 나오죠. 세 개가 있다고. 예를 들면 직원들이 횡령할 위험 이런 거 모든 것들. 운영상의 위험. 주로 이제 우리 금융 파이낸스 우리 수업에서는 크레딧 리스크와 마켓 리스크를 많이 배우고 물론 오퍼레이셔널 리스크는 나중에 나옵니다. 그 세 개가 나와 있죠 아마? 크레딧 리스크 어디 여기 마켓 리스크 여기 다 나와 있네. 크레딧 리스크, 마켓 리스크, 오퍼레이셔널 리스크 다 나와 있네. 한 가지 차이점은 이런 위험을 기간을 어느 정도로 잡아서 우리가 접근하는가 하면 크레딧 리스크 이거는 이제 롱텀으로 돈 빌려준 그런 대출금 이런 것이 주로일 테니까 아니면 우리 회사 제대로 운영상의 위험 없는 이런 것들은 1년 기준으로 체크하고 팔로우업을 하지만 마켓 리스크는 10일 기준으로 한다. 그런 차이가 있다. 아무래도 마켓 리스크는 시장이 아주 변화무쌍하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죠. 에코노믹 캐피탈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금융기관 자신이 측정한 이 정도의 캐피탈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이거는 규제 당국이 당신네 회사는 리스크 데이터가 어느 정도 되니까는 어느 정도의 자본을 확충해야 된다 하고 하는 것과는 달리 이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자기들이 가진 리스키 프로파일을 보면 생각해 볼 적에는 이 정도의 캐피탈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다. 그러니까 이것과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거는 틀리는데 아무래도 금융당국은 제3자로서 더 보수적으로 봐서 이 레귤레이터 캐피탈보다는 이게 통상적으로 은행이 스스로 인식하는 필요한 자본은 좀 적을 가능성이 많겠죠. 서머리는 이제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디테일한 걸 못한 게 있는데 시간이 나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났으니까 제가 까먹기 전에 지난 월요일날 처음으로 우리 제 수업에 들어온 학생들을 위해 다시 한번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제가 까먹었어요. 숙제가 있어요. 숙제가 뭔가 하면
매번 수업 끝나고 나면은 그 수업에서 배운 거를 여러분들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노트 필기해야 됩니다. 그럼 책 중심으로 해도 되고, 사실은 책과 플러스 제가 추가적으로 덧붙이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하셔야 되고, 뭐 안 해도 돼요. 점수가 나빠야 되고. 그래서 노트 필기 점수는 100점 만점에 10점이에요. 100점 만점에 10점. 여러분들 시험이 다 80%고 10%니까 어느 때 제가 검사를 하는가 하면 아마도 중간고사 보기 전쯤에, 그러면 어차피 여러분들 중간고사 때문에 노트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지금 안 하면 그때 몰아서 할 수도 있지만은 그때 몰아서 하는 사람과 평소에 차근차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 몰아서 해도 잘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 친구는 anyway,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거는 점수를 매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페널티를 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여러분들 그 시험은 굉장히 불확실하죠. 시험 성적은. 그거는 80%인데 여러분들이 어떤 점수를 받을지 모르고, 그건 시험 점수는 굉장히 불확실한 반면, 노트는 어느 정도 인풋만 들어가면 그 평가 거의 뭐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그 리스크가 덜한 자산이 되는 거죠. 투자 자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하는 거 들으면은 뭐 대충 다 이해가 가는데, 여러분들 혼자 상황에 대해서 뭐 시험을 본다든지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어려워질 수가 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시험을 통해서 많이 경험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IPO,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를 많이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뭐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처음에 책에는 미국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지적해서, 미국 은행들이 지난 20년 동안 어떻게 많이 변해왔는가, 그런 사이즈가 커지고 대형 뱅크의 비중이 훨씬 많아졌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제가 거기서 수치상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은행의 파산 위험 때문에 규제 당국에서는 충분한 캐피탈을 쌓도록 이렇게 리드하는데, 캐피탈에 관한 얘기들, 캐피탈이 자본이 충분하면은 어떤 문제가 있다? 자본이 충분하면 은행의 그 부실 위험이 굉장히 더 작아지지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기회비용. 예를 들면 기회비용이라는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았어요. 그 리턴 온 에쿼티가 낮아질 수가 있다, 그런 얘기는 했었고, 그게 이제 이쪽에 나오는 건데 숫자상에 약간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정확한 그런 얘기를 제가 추가적으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 디파짓 인슈런스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얘기를 주로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주로 했던 얘기는 예금보험에 대해서, 예금자들의 예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예금보험 제도가 존재하는데, 그 제도 자체를 얘기하기보다는 이 제도가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죠. 모럴 해저드, 아니면 또 하나? 에이전시 프로블럼, 이런 했었죠. 그 다음에 IB들이 하는 일들, 그 전까지는 CB였고 요때부터 IB, 이제 2.4 섹션 2.4부터 IB 얘기인데, 여기서는 처음에 IPO 시즌 퍼블릭 오픈 이런 얘기를 좀 했었죠. 여기서 대충 했던 것 같아요. 베스트 오브 에포트, 뭐 from commitment 얘기를. 시간이 좀 남으니까 한번 볼까요? IPO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은행은 어떤 식으로 피를 받게 되는가. 이 은행은 지금 이게 몇 페이지? 페이지 27, 페이지 27에 이제 이그zam플이 나오는데,
이 은행이 고객회사에 5천만 주를 이제 자기네들이 언더라이팅 한 거예요. 자기가 직접 인수해서 파는 겁니다. 그래서 예상하기로는 한 주당 $30를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30 곱하기 5천만 주 하면은 뭐 15억 달러가 되는데, 이러한 언더라이팅을 두 가지 형태로 할 수가 있다. 베스트 에포트로 할 수가 있고 아니면 프롬 컴플리먼트로 할 수도 있는데, 베스트 에포트는 은행이 최선을 다한다는 조건 하에 그런 조건으로 은행한테 잘 되든 못 되든 무조건 고정된 피를 주는 겁니다. 주식 하나당 0.3달러니까 곱하기 하면은 1,500만 달러를 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잘 되든 못 되든지 간에 다 제대로 인수를 시키든 못 시키든, 아니면 은행이 이제 직접 자기가 $30에 사서 그 다음에 파는 경우죠. 다른 제3의 투자자들한테. 그렇게 되면은 만약 시나리오가 그 시장의 적정 가격이 결국 $29가 되는 경우도 있고 $32가 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 두 가지 경우에 어떻게 그 프로핏 로스가 틀려지는가 하면, 일단 은행이 최선을 다한다는 조건으로 일정한 피를 받게 된다 그러면 $1,500만 받게 된다 그러면 $29로 시장 가격이 결정되든지 사후적으로 $30이 되든지 은행은 그냥 계속 $1,500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은행이 $30 인수해서 은행이 파는 것을 모두 책임지고 한다는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은 럭키한 경우고 $2 곱하기 5천만 주 하면은 이 정도의 돈을 $1억 달러의 돈을 버는 거고, 시장 가격이 그보다 낮게 형성된다면 은행이 약간 손해를 보는 거죠.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건 옆에 나오지만은 이렇게 믹스된 형태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 Best effort or from commitment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럼 어떤 은행은 베스트 에포트로 하고 어떤 은행은 프롬 커미트먼트로 하고, 모든 은행이 다 똑같이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 표현에 따르면은 은행의 위험에 대한 어떤 그 식욕, 위험에 대한 그 욕구, 위험에 대한 욕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뭐 표현을 했는데, 요거를 제가 다르게 쉽게 다시 표현한다면 이렇게, 은행의 뭐뭐에 따라서 어떤 은행은 베스트 에포트를 취하고 어떤 은행은 프롬 커미트먼트를 취할 수도 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까? XY는 뭐가 될까? 어버스, X, 어버스, good. 정답. 누가 얘기했어요? 저를 여기서 막. 그럼 또 하나는? 에? 테이커는 almost right. 테이커는 영어만 잘하면 너는 만점이다. risk averse의 반대가 되겠죠? 얘는 영어의 그래버를 완전히 무시하는구나. How risk like. I am sorry. 오케이? 농담이고, 여기 자, 마지막 퍼즐을 맞춰봅시다. 테이크의 개념이야.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테이크를 써. 테이크의 다른 형태. 리스크 테이킹. 여기 중학교로 돌아가면 이게 여기 품사가 뭐가 나와야 돼? 여기 하우 다음에. 품사가 뭐가 나와야 돼? 품사. 하우 다음에 동사냐? 형용사지, 형용사. adjective. How risk averse, how risk taking.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anyway. 하여튼, 좋았어요. 얼마나 은행이 리스크를 싫어하며 얼마나 리스크를 좋아하는지 같은 얘기죠, 결국은. 리스크를 얼마나 싫어하는가. 리스크를 얼마나 리스크를 얼마나 테이크할 자세가 되어 있는가. 리스크를 싫어하는 쪽은
되도록 회사하고 내고할 적에 베스트 에포트를 하겠다고 하겠고, 자신 나름대로 자신이 있고 어그레시브한 그런 은행들은 평균적으로 지금 결론을 보면은 평균적으로 어느 경우에 은행에 돈을 더 많이 벌었어요?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리스크 테이킹 하는 게 돈을 많이 벌었어? 아니면 안전하게 하는 게 돈을 많이 벌었어? 테이킹 벌었죠? 왜냐하면 이거는 평균적으로 15, 이건 평균적으로 얼마 벌었어요? 25 벌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약간 유형을 취하면서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택하는 그런 은행도 있겠고, 뭐. 옥션은 뭐 어려워 보이지만 이게 뭐 전혀 어렵지 않다. 그래서 주식 예를 들면 100만 주를 팔고 싶어 하는데 더치 옥션으로 팔겠다. 더치 옥션의 예인데, 사실 여러분 더치 옥션 같은 거는 제가 알기로는 게임 이론 보면은, 여러분 게임 이론 배우죠? 항상 뭐 물어보면 안 배우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듣게 돼요. 게임 이론은 경제학과에서 안 배웁니까? 그럼 게임만 하냐? 게임만 합니까? 다른 타이틀로 배우겠지. 뭐 산업 미시, 그 다음에 김광 교수님이 뭘 가르쳐요? 강의 타이틀. 게임이란 타이틀 가르쳐요? 그럼 뭐 질문하면 대답을 안 해. 이거 녹화하니까 어떻게. 게임 이론에 보면은 책 3분지 2 정도, 반 정도 지나면 옥션 얘기가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김영상 교수님과 서강대 왕기호 교수님이 쓴 게임이라는 책도 있는데, 그거 혹시 본 사람? 김영상 교수님이 그 책 가지고 교재로 강의하지 않으시나? 우리 학교 김영상 교수님과 서강대 왕기호 교수님이 쓴 게임이라는 책이 있는데, 아니다. 미안합니다. 왕기호 교수님과 조인구 교수님. 그 책 우리 알아요? 게임이라는 책, 파란 책? 안 써요? 우리? 본 적 있어요? 거기 제가 보니까 한 반 정도 지나니까 옥션이 나오던데, 게임이라는 책에. 여러분들이 김광 교수님과 다른 분들이 가르치는 게임이론에도 텍스트북에 옥션 나오죠? 안 나와. 학기 말에 봅시다, 학기 말. 다 말이 필요 없어, 우리. 이거는 결국 주식은 이제 뭐 100만 주를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주식에 대한 수요 곡선은 가격이 싸질수록 많아지겠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여기에 딱 맞는 최종적인 비딩을 하는 거죠. A는 자기는 30달러에 이만큼 사겠다. B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가격 비딩을 하게 되면 쭉쭉쭉 내려오다가 100만 주 다 파는 그때 가격에서 30.50인가 뭐 이렇게 팔리게 되겠죠. 29점. 이게 디센딩 오더로 되어 있지 않고 30이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으니까 이걸 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100만 주가 성공적으로 팔리는 가격은 $29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보통은 비싼 가격을 쓴 사람은 비싼 가격에 낙찰도 이런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요 가격이 그대로 요 가격 이상을 비딩한 모든 사람들은 $29에 살 수 있게 된다. 이거 특별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시장 가격이죠. 시장 가격이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만약 수요국선, 공급국선 이렇게 됐을 적에 이 사람들도 모두 이 가격을 사는 거니까 뭐 시장 가격 산출함과 동일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글의 IPO example이 나왔죠. 그래서 사실은 IPO를 아까 베스트 에포트 이렇게 단순한 형태가 아니고 굉장히 복잡한 형태로 할 수가 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 읽다 보면은 구글이 IPO가 끝난 다음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 조금 올랐다, IPO 가격이 비슷하다, 내려갔다. 어떻게 나와 있어요? 5개, 오지선대요. 구글의 IPO가 끝난 다음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 많이 상승, 대폭 상승, 소폭 상승, 보합, 소폭 하락, 대폭 하락. 5개 중에 뭐로 나와 있어요? 안 읽었으면 얘기하기 어려운 문제지. 예? 찍지 말고. 읽었어? 아니면 어땠을 것 같아? 구글의 주가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 여기 대폭 상승했다고 나와 있죠?
뭐 85달러 뭐 이 정도 이제 그 정도 가격에서 IPO가 이루어졌나 또 그런 얘기가 나오다가 나중에는 구글이 200 몇 달러인가 뭐 주가 많이 올랐다는 얘기가 나중에 나와요. 여기 나오네. 295달러. 구글은 이렇게 지금 구글이 얼마일까? 지금 구글이 어느 정도? 페이스북은 얼마고 구글이 얼마일까?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2005년도에 이미. 넘어가겠고, 일단 맞춰 듣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얘기는 테이크오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자기 고객 기업한테 어떻게 하면은 인수 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지 그런 거기에 대한 컨설팅도 해준다. 그 중에 하나가 이른바 프리저널 포이즌 필. 그러니까 이거를 사게 되면은 산 사람이 완전히 굉장히 오히려 손해가 나는 그런 식의 방어 전략을 세워줄 수 있다, 주기도 한다.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지난번에 또 얘기했던 거는 아이비들이 주식 증권을 거래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이걸 뭐라 그랬어요?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일의 목적을 위해서 주식을 거래한다. 이거는 브로커리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개를 해주는 경우. 세 번째는 뭡니까? 고유 매매라고 그래요. 고유, 자기네 회사 자신의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이거는 중개해주고 피를 받는 거. 이건 자기가 스페큘러티브 프로핏을 먹기 위해서 하는 거고. 세 번째는 뭡니까? 자기네가 이미 갖고 있는 자산을 보니까 너무 위험해서 그 자산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컨트롤하기 위해서 증권을 투자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주식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주가가 폭락하면은 굉장히 데미지가 크다. 그 경우에는, 그런데 그 주식은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싶어 한다. 그때는 선물 포지션을 취해서 선물을 이제 판다든지 그런 거래를 할 수가 있다. 이거는 스페큘레이션이고, 이거는 리스크, 이거는 헤지고, 이거는 이제 브로커리지가 되겠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